윤석열과 이재명에게 투표하고 지도자로 선출한 게 누구인가? 당신도 공범인가? 프랑스 정치사상가 알렉시드 토크빌이 남긴 경고 중 하나인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진다는 말은 늘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치가들만을 탓하기 전에 결국 그들을 선출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라는 근본적 책임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대통령으로 뽑힌 윤석열에게 실망하고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에게도 마음을 접은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투표하고 지도자로 만든 게 과연 누구인가? 라는 물음으로 돌아가면 그 답은 곧장 우리 자신을 향한다. 한 번 속으면 피해자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는 말이 요즘 SNS나 언론에 재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거 기간이 되면 정치인들은 숱한 공약과 비전을 내세워 표를 호소하지만 정작 당선 후에는 실망감을 안기는 일이 반복된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특정 이념이나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로 혹은 차악을 선택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투표장에 다시 들어선다. 그 결과가 바로 진영 논리에 갇힌 갈등 정치와 부정부패 그리고 권력 다툼에 시달리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런 악순환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과연 공범이 아닌가라는 물음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한국 정치의 전형적인 문제 중 하나는 선거가 다가오면 양극단으로 분열된 진영 논리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우리 진영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집단 심리가 커진다.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완벽하지 않은 후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쪽 후보보다는 덜 나쁘다는 이유로 표를 주는 차악의 선택이 반복된다. 이런 투표 결과가 낳는 후폭풍은 선거 이후에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승자는 자신의 독주를 정당화하며 강경 일변도의 행보로 치닫고 패자는 국민이 속았다며 불복과 저항의 태도를 강화한다. 국민 다수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선은 지지부진하고 정치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해진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 구도를 만든 것은 누구인가? 라는 본질적 질문은 뒷전으로 밀린다. 최근 언론 환경이 급변하면서 유튜브나 SNS 같은 뉴미디어 채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 누구나 개인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발신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 정치 성향만을 골라서 소비하는 필터 버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콘텐츠만 접하면 반대편의 의견이나 사실관계는 무시하거나 배제하기 쉽다. 결과적으로 건설적인 토론보다는 편가르기, 흑백 논리가 강화되는 쪽으로 흐른다. 정치인들도 자극적인 발언을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공론화되기보다는 서로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데 집중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 편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 십상이다. 결국 정치적 책임의 일부는 왜곡된 정보를 맹신하고 비판 없이 받아들인 공범인 우리에게도 돌아온다. 많은 시민이 정치는 어차피 썩었다고 체념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포기하곤 한다. 투표장에 가서도 익숙한 정당이나 후보에 별 고민 없이 표를 던지거나 혹은 아예 투표 자체를 포기한다. 이럴 때 정치권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은 어차피 이 일에 관심을 잃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나 개혁에 나설 동력을 얻지 못한다. 여야 정치인들의 반복되는 부정부패와 사법 리스크 이슈가 불거져도 몇 주만 지나면 대중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그 사이 정치인들은 언론 플레이나 이미지 개선 이벤트로 사태를 무마하거나 책임을 유야무야하며 넘어간다. 그리고 다음 선거 때가 되면 또다시 포장된 공약과 레토릭을 동원해 표심을 자극한다. 이는 결국 이런 인물을 지도자로 만든 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가 구조적 방치와 무관심으로 공범이 되어버리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당신도 공범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시민의식 함양이 필수적이다. 선거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국회나 지방의회,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이나 권력 남용이 드러나면 SNS나 지역사회 모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양당 체제가 공고한 이유 중 하나는 사표를 만들기 싫다는 심리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용기를 내어 가치와 신념에 따른 투표를 시도한다면 군소 정당이나 대안적 세력도 점차 성장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는 정치 구도가 완화될 여지가 생긴다. 셋째, 언론 소비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뉴미디어 시대의 정보는 넘쳐나지만 갈등을 조장하거나 반쪽 진실만 전하는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면 정치적 판단이 왜곡된다. 반대 의견도 냉정히 살펴보고 근거를 직접 확인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정치 이슈를 대할 때도 무조건 내 편이 옳다가 아니라 실제 정책 효과나 실천 가능성, 인물의 도덕성과 역량을 다각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넷째, 책임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제도 장치 강화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대통령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국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행정부 독주가 심화된다. 공수처 감사원 선관위 등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목소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공범인가 아니면 공범이 되지 않을 기회가 남아있는가? 결국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투표하고 지도자로 만든 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선거 때마다 우리는 특정 후보에 열광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지만 정작 이 시스템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자성의 시선은 부족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또다시 실망하고 후회하면서도 다음 선거에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당신도 공범인가? 라는 물음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토크빌이 말했듯 결국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와 정치인을 얻게 마련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분노와 불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우린 또다시 속았다고 한탄하게 될 것이다. 바뀔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우리 손안에 존재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야당대 대표를 맡든 주권자로서 우리의 깨어있는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정치적 공범인 셈이다. 이제 선택은 우리 몫이다. 과연 다음 선거 그리고 다음의 정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응할 것인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한국 정치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다.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다음 대통령이 되시겠습니까? 왕의 죽음, Death of King. 라투스 노르베기쿠스라는 생물학적 이름을 가진 시궁지 무리 중 일부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왕을 선출한다고 한다. 낮 동안 젊고 힘있는 수컷 쥐들은 모조리 모여 서로 치열한 결투를 벌인다. 날카롭게 뻗은 앞니와 단단한 발톱을 무기 삼아 누가 가장 민첩하고 싸움에 능한가를 겨루는 것이다. 약한 자들은 하나씩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결승에 진출할 두 마리 쥐만 남는다. 그리고 이 둘 중 승자가 곧 왕이 된다. 왕이 된 쥐는 무리에서 가장 훌륭하고 강력한 존재로 인정받는다. 다른 쥐들은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복종의 표시로 귀를 뒤로 젖히거나 꽁무니를 보여주며 왕은 그들의 주둥이를 깨물어 충성의 맹세를 받아들인다. 신하가 된 쥐들은 왕에게 가장 맛있는 먹이를 가져다 바치고 짝짓기에 한껏 몰두해 암내를 풍기던 암컷들을 내어주며 왕이 새로 얻은 지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깊숙한 쥐구멍도 제공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쥐들의 왕이 쾌락과 축하의 밤을 누리다 잠이 들면 기묘한 의식이 벌어진다. 낮 동안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젊은 수컷 몇 마리가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왕을 죽이고 내장을 꺼낸다. 그리고 다리와 발톱으로 왕의 머리를 쪼개어 머리꼬를 꺼낸 뒤 무리의 모든 구성원에게 조금씩 나누어 먹인다. 어쩌면 이 쥐들은 왕의 두뇌를 나눠 먹음으로써 그가 지녔던 가장 빼어난 특질과 능력을 모두가 함께 갖게 될 것이라 믿는지도 모르겠다. 이 이야기에서 떠오르는 인간 세계의 광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통령을 모시는 정치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진다. 실제로 인간은 자신의 지도자를 뽑고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언제 그를 끌어내릴까, 어떻게 더 처절하게 능지처참할까를 즐기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국 정치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러한 왕의 죽음 서사가 그리 낯설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한국 현대사와 쥐들의 왕서사, 한국 현대 정치사를 관통해온 대통령들의 운명을 보면 마치 시궁지 무리에서 벌어지는 왕선출과 처단 의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사례, 권력 정상에 오른 뒤 암살당하거나 권좌에서 내려온 뒤 감옥에 가거나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크나큰 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고 동시에 독재자로 비판받기도 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에 의해 암살당했다. 그가 최고 권좌에서 숱한 권력을 누렸던 시간은 길었지만 결국 가장 가까웠던 충신의 총탄에 쓰러진 모습은 어쩌면 쥐들의 왕이 잠에 취해 있다가 부하들에게 내장이 꺼내지는 장면과 묘하게 겹친다. 군국 쿠데타로 권좌를 잡았던 전두환, 그의 뒤를 이은 노태우 두 대통령은 재임 후에 나란히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전두환은 국민들의 시위와 민주화 요구가 폭발하자 한때 전국민적 반감을 받은 뒤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다. 노태우 역시 슬그머니 자신이 저지른 비자금 문제로 감옥살이를 했다. 절대 권력처럼 보였던 이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심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쥐 무리의 왕이 한순간에 무리 전원의 분노를 사서 그 두뇌를 쪼개어 나눠 먹히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조했고 언론과 정치 전반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고 나서 끊임없는 수사와 정치적 공격 속에 살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통령 재임 시절까지만 해도 정의와 개혁의 상징처럼 떠받들던 이들이 그가 임기를 마치자마자 도덕성 문제와 각종 의혹을 집중 포화처럼 퍼부었다. 사람들 앞에서 왕이었던 시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끝내 그에게 남은 것은 고립감과 심적 절망이었다. 언젠가부터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돌아선 모습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쥐 무리의 왕 죽이기 풍습을 닮았다. 거대한 재벌 자본과의 결탁 의혹,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사유와 문제 등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이 차례로 수감된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다. 한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권력 서열 1위로 군림했지만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지지자들마저 손을 놔버렸다. 결국 감옥에 들어가거나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 모습은 빵으로 한껏 추앙받을 때는 모든 쥐들이 맛있는 먹이와 안락한 꿀을 제공하다가 한순간에 머리꼬를 깨뜨리는 쥐들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듯 한국의 대통령들은 왕관을 써보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권좌에 오르지만
그 끝은 예외 없이 고통과 비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정치적 지지자들이 군중의 열렬한 응원과 동시에 반대편 사람들의 증오가 뒤섞이며 시간이 흐르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차와 청산의 무대가 찾아온다. 왕이 되겠는가? 그 제안이 정말 달콤한 것인가? 시궁지 무리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부와 여성, 가장 안전한 군이라는 온갖 특권을 누리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의 최고라는 허영을 포기할 수 없다면 결국 가장 잔혹한 죽음을 맞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군중이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며 왕관을 내밀 때 그것은 영광의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날선 요구와 끝없는 갈등 조정, 그리고 언제 머리꼬를 깨뜨릴 것인가. 만놀이는 수많은 경쟁자가 있다는 뜻이다.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온갖 정의를 누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라는 무서운 요구이기도 하다. 종종 우리 삶을 좀 더 낫게 만들어달라는 희망이 한 발짝만 지나면 당신이 못하면 곧바로 끌어내리겠다는 위협이 된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비리나 과오가 폭로되고 자리를 비우는 순간 검찰과 언론, 시민단체가 왕의 죽음을 준비하듯 달려든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들 대통령의 말로가 한국 민중에게 줄곧 회자되고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간이 군주의 몰락을 은밀히 즐긴다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여실히 보여준다. 왕으로 뽑고 가장 앞자리에 세우고 칭송하고 기념비를 세우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왕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반인륜적인 광경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끼는 듯한 그 모순된 태도를 인간사는 늘 반복해왔다. 왕이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높은 자리나 대통령 자리에 한번 나가보라는 달콤한 제안을 하거든 그 순간을 좀 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쥐들의 왕이 되라는 것일 수도 있다. 주어진 자리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보려고 해도 결국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와 원망을 동시에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발전해도 지지자와 반대자 혹은 여러 파벌 간의 끝없는 싸움은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두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삐걱대는 순간 가장 앞에서 칼을 빼드는 자들은 뜻밖에도 그 왕에게 가장 충성하겠다고 고백했던 이들일 수도 있다. 늘 눈앞에 찬란해 보이는 권력과 화려한 의전은 짧은 순간의 쾌락에 불과하며 그 뒤에는 군중의 냉혹한 심판이 기다린다. 역사적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현직 대통령이 될 때마다 지지자들의 폭발적 환호가 쏟아지고 세상 바뀐 시대를 외치던 언론과 지식인들은 몇 년 뒤 마치 손바닥 뒤집듯 이제 너도 끝장이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니 왕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쥐들의 왕이 되어 잠시 영광을 누리는 대신 결말이 비참하게 돌변하는 세계를 우리는 오랫동안 현실 정치 무대에서 목격해왔다. 분명한 건 무리 속에서 오로지 왕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잔혹한 최후의 풍경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달콤한 제안 뒤에 숨어있는 머리꼬를 쪼겨 내놓아라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 역시 그 쥐들의 서사에 또 다른 희생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대통령 자리에 나가라며 유혹할 때 또는 권력의 정점에 오르라며 부추길 때 꼭 한 번쯤은 이 왕의 죽음 이야기를 떠올리길 바란다. 절대 권력의 꿀같은 순간은 길지 않고 한번 치명적 실수를 하면 무리 전체가 돌아서 당신을 처단하기에 골몰한다. 왕이 되어보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정말로 달콤하게 들린다면 그 제안 뒤에 도살인 함정은 없는지, 그리고 정치의 잔혹한 판에서 자신의 머리꼬를 지킬 자신은 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지독한 권력 다툼은 쥐들의 왕을 연상케 한다. 감옥에 들어가고 암살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비리에 휩싸이는 대통령들을 보며 또다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말 왕관은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나? 그리고 대답한다. 왕관을 받는 순간부터 그 왕관은 곧 당신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쥐들의 왕을 생각하라. 높은 자리는 그 무엇보다 달콤해 보이지만 실상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환상의 상징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